아니, 방송이 터졌어요. 네, 야, 최근에 실시간 접속자가 너무 늘어가지고 컴퓨터가 과부하 걸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 대책회의가 오늘 지지율 대책회의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고 그렇지. 또 하나가 오늘 아주 특별 게스트가 사전에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특별 게스트를 보시기 위해서 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몰리시다 보니까 서버가 터진 것 같습니다. 세종의 아들. 네. 세종의 아들. 세종의 아들. 야. 서버까지. 김종민 의원 모셨습니다. 내가 조국이야! 그걸 시작 원래 발언에 내가 조국이냐? 그게 이제 잘못 와전돼서 내가 조국이다!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국회 상황을 보면 뭐 잘 지낸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하죠. 민망하긴 한데, 네. 제가 세종시 국회의원으로 이제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근데 세종시가 되게 좀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할 일이 하나하나가 상당히 큰 일들이에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더 약간 이렇게 도전 정신이 생긴다고 그럴까? 자극을 합니다. 에너지를. 지역적으로도 그런데 최근에 한 2주, 일주일 좀 더 됐죠, 지금. 네. 탈당을 선언을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의원님을 둘러싼 최근에 좀 큰 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왜 어떻게 탈당의 변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정기국회를 시작해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새로운 미래의 당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판단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8월 말이. 근데 그 전에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7월 달에. 네. 그때 제가 이제 새로운 미래가 총선에서 국민 선택을 못 받았으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반성하고 좀 돌이켜야 된다.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새로운 미래가 이것도 일종의 한 기득권 집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아주 근본적인 재창당을 해보자. 그러면 저도 참여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근본적 재창당이라는 게 결국은 기존에 정치하던 사람이 다 빠지고 새로운 20, 30대 젊은 층으로 좀 기존 정치에서 못 보던 거. 인적 쇄신하자 이런. 네, 그런 뜻이구나. 정치로 한번 새로 팀을 짜서 한번 도전해보자. 네. 그런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이견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뭐 싸워가지고 막 관철시키고 할 만한 입장은 안 되고, 그러면 저는 조금, 뒤로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탈당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은 그때 이제 굳혔는데 8월 말까지 고민을 좀 했죠. 사실 새로운 미래가 처음에는 되게 화려하게 이제 창당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지금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총선 때 사실은 제3지대 빅텐트를 뭐 주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원칙과 상식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건데 네. 왜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사실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만들 때도 저는 약간 탈당과 신당 창당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탈당이든 신당이든 뭔가 정치의 새로운 어떤 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려면 갑자기 제시해서는 안 된다. 뭔가 준비를 하고 축적을 해서 사람들이 저기 믿을만하다. 그동안 했던 걸 보니까 저기 표를 찍어줄만하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냥 중간층에 무슨 예를 들어서 너도 나도 비토하는 뭐 제3지대 지지율이 30% 나온다. 이거 믿고 탈당해서는 어떻게 되겠냐. 또는 누구 개인 뭐 이낙연, 이준석 개인 무슨 지지율 믿고 정당 만드는 게 또 이게 맞느냐.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을 비판했던 그 뭐 어떤 사당화라든가 이런 게 또 자가당착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봤는데 제가 이제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도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우리 민주당 내 당내 민주주의가 부족하다 또는 뭔가 사당화가 돼 있고 뭐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야, 너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선거 앞두고 지키지 않느냐. 말에 책임을 안 지냐.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민주당을 확 바꾸든가 아니면 민주당이 안 바뀌면 뭐 나가든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든가
이런 압박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정하거나 준비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탈당 그다음에 신당 이런 길을 걷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제가 계획했던 거라기보다는 그 상황과 그 당시에 제3지를 지지했던 민심이 원하는 거 그게 뭔지 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쭉 같이 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선거에서 약간 뭐랄까 좀 잘못된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좀 제일 큰 있었던 변곡점은 것 같고. 사실은 이제 합당했다가 며칠 만에 이제 빠그러지는 과정들, 개혁신당, 그렇죠. 네,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여론의 압박에 몰려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고민 없이 좀 일단 제3지대 뭉쳐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 합당의 논의의 실무에 제가 주도하는 그렇죠. 주체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때? 그걸 주도적으로 제안을 했죠. 의원님 개혁신당. 그때 회관 8층에서 계셨었어요? 그때 그 합당이 이제 추석 전에 추석 전이었나요? 아니죠. 설 전에. 그때 이제 급 물살을 타서 논의됐었던 그때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회관 8층이 뭐죠? 회관 8층에 그때 이제 합당 결정하고 내려왔을 때. 계셨을걸요, 아니, 그때? 계셨을걸요.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있었어요. 저도 그때 기억하는 게 저희 지질대책회 방송 중에 갑자기 합당이 발표됐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아마 은희 사장님이 거기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아무튼 그때 만약에 합당이 되고 유지가 저는 그때 됐으면은 사실 합당 반대파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바른미래당을 겪어봤으니까 네. 이게 산술적으로 그냥 좌와 우 이런 거를 빅텐트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뭉친다라는 게 성립도 안 되고 이미 증명이 됐는데 거기다 또 개혁신당 자체적으로는 그 전날인가 전주인가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까지 했었어요. 합당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결과가 합당의 부정론이 그 비중이 압도적인 높았어요, 매우. 높았는데 불구하고 이제 뭐 새로운 미래가 아니죠. 원칙과 상식의 주역들,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등등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하게 합당 결정이 된 거죠. 그 후과를 이제 나중에 받게 된 거죠. 뭐 일주일 만에 그건 이제 합당은 다시 철회를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정확한 민심과 정치의 원칙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선택을 못한 이런 면들이 있고 또 새로운 미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선거잖아요, 선거. 그렇죠. 총선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당도 만들고 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의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원칙이 어떻고, 뭐 언론이 어떻고, 비전이 어떻고, 이건 좀 다른 얘기고, 또 필요한 거지만, 선거는 선거 때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싶은 어떤 선택지가 있어요. 핵심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미래나 아니면 이 제3지대 정당들이 약간 양비론에 이제 어떤 유혹에 빠졌다 그럴까? 다 양비론을 선택하고, 왜냐면 그동안 하던 말들이 있으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문제고 누구도 문제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선거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김의원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하는 얘기가 그래 민주당도 좀 뭐 문제가 있지 잘못하는 게 있지 하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요런 민심을 조금 냉정하게 수용하고 그 민심을 잘 받들었어야 되는데 약간 양비론에 빠졌던 것이 또 하나의 큰 이제 좀 문제 내지는 착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앞으로의 정치 활동은 민주당으로 복당하신다거나 뭐 네, 그런 탈당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데 힘을 보태겠다. 근데 이제 민심이라는 게요, 뭐 한 가지 민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총선 때는 뭐가 더 강조되지만 총선이 끝나면 또 어떤 게 강조되고 이게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되게 역동적인 거거든요. 총선 때는 선거에서 심판을 할 때 윤석열 정권을 빨리 심판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자. 네. 국정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선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또 뭘까요? 이것도 이제 있지만 양당의 정치가 그동안에 계속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적대 정치, 대결 정치의 소모적인 그리고 실제로 민생이라든가 미래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 의제로 안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또 불만이 이것도 하나의 민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민심을 하나로 보고 막 쫓아갈 수는 없는 일이고 윤석열 정권 심판, 국정의 일대 전환 이게 하나의 민심이고
또 현재 있는 정치, 이런 사법 사안들이라든가 정치개혁. 정치적인 이런 그 서로 간에 그 물고 물리는 이런 정치 그 대결 구도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좀 다양한 정치, 그리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이런 정치를 좀 해라. 그런 정치의 목소리를 좀 내라. 이것도 민심이 엄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소속 계속 계실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무소속? 이게 이제 민주당 안에서 갈 수 있느냐? 뭐 다른 당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 뭐 이런 선택을 아니 좀 근데 해야죠.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데 힘을 보태겠다 그랬는데 진짜 재미나게도 지난번 이재명 대선 캠프의 이름이 대전환 아, 선대위야. 진짜. 그래서 대전환 선대위여서 종민이 형님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길에 힘을 보태겠다. 이 뜻이구나. 이건 이제 정확하게 영업이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선거에서 뭐 제일 선거에서 대전환을 얘기했던 얘기하고 뭐 미래 비전을 얘기하고 무슨 대한민국 뭐 전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다 좋잖아요. 네. 그 말대로만 하면 정말 좋죠. 그리고 그러면 힘을 보태야 되고 같이 가야 되니까 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뭐 네. 조국 대표나 우리 이제 야권의 이런 지도자들 정말 대전환의 진심이고 그 길을 가면 예. 같이 힘을 합치는 거고 오. 그게 안 된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을 가서 뭔가 거기서 못하는 거를 제가 개척을 해서 정권 그건 간에 그걸 내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님 저는 핸드폰 혹시 형님 들고 오셨어요? 네, 들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재명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근데 저는 아직은 우리 이제 야권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야권의 그 지금 정치가 지금 이 대전환 정치 또 우리 민생을 위한 미래를 위한 뭔가 근본적인 대개혁 이런 점에 있어서는 뭔가 보완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 싸우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강력하게 잘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런 민생과 미래를 위한 신뢰를 얻는 데는 저는 아직은 부족하다. 이 점에서 또 할 말이 있고 할 일이 있지 않겠냐. 특히 저는 20, 30대의 유권자들이 40, 50대는 이제 진보, 60, 70대는 보수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많이 결집돼 있는데 20, 30대는 야 지금 정치 이거 뭐 관심 없다. 또는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런 흐름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원래 정치를 몰라서 또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간 그 부족한 점들을 내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밖에서도 뭐 할 할 수 수 있다? 있는 일이 있으니까 당장은 이제 무소속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제가 혼자지만 이 혼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 양당 또는 이 여러 당이 못 내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지켜봐 주시면 어제 되게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어제? 어제 이재명 대표님 일정 중에 되게 중요한 날이었는데 어제 김종인 대표님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은 김종민 의원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김종인, 김종민. 크게 느끼는 건 김종민 의원님이 그때 이제 이낙연 대표님과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제 큰 지지와 응원을 받았던 건 네. 윤석열 정부도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이 당 운영에 대해서도 할 말을 했다라는 소신 때문에 김종민 의원님이 되게 각광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천 전권을 진 이재명 대표를 두고 뭐 이런 정당은 공산 정당밖에 없다라는 말까지 하셨었고 뭐 또 새로운 미래 선대위원장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뭐 말따 행따 대표라고 해가지고 말따로 뭐 행동따로 대표다 이렇게 매섭게 비판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은 강하게 좀 볼륨은 업이 됐고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그때의 이제 기준은 볼륨이 다운이 됐어요. 볼륨이 확 줄어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선거 전략으로 선거를 앞두고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였다. 그런데 두 가지 목소리를 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 국민들이 새로운 미래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선거에서 바라는 민심, 여기에 좀 더 충실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좀 강력하게. 그 사실 조국 대표가 거기도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안 들어갔겠죠. 그런데 3년은 너무 길다 하면서 윤석열 심판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니까 또 거기에 이제 민주당에서 대해서 불안했던 그런 민심이 또 결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 전략상으로 볼 때는
뭐 그게 맞는 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이 앞으로 행보는 사실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또 어떻게 무소속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실현해 나가실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또 고민들을 하실지를 볼게요. 오늘 김남국의 영업이 먹혔는지 저는 혼자지만 이게 이 한국 정치에 좀 새로운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기존에 있는 관행, 기존의 세력, 뭐 큰 몸집 이거 말고 정말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기에는 지금 이 독립 정치, 언론도 독립 언론이 있잖아요. 네. 정치도 이 독립 정치도 있는 거니까 이 독립 정치에 길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굴하고 말하고 하는 게 저는 한국 정치의 보탬이 될 거다. 뭐 제가 이 길을 계속 갈 수는 없을 거예요. 혼자서 정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힘을 합치긴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이 새로운 이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저한테 정말로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고 그 기회를 잘 한번 활용해서 새로운 목소리를 한번 그 내보겠습니다. 과정이 어떤 정치 개혁의 물고 혹은 뭐 민주성 회복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네.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형님 응원하겠어요. 아, 옆자리였어. 이 응원은 다른 의미 같은데 지금. 옆자리였어. 영업용 응원은 오늘 내려가면서 재명이 형님한테 보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처음에 국회 들어왔을 때 법사위를 같이 했어요. 맞아요. 형님이랑 같이 해서 물론 그 법사위에서도 이제 약간 너무 막 이렇게 막 싸움을 해가지고 저도 많이 싸웠지만 두분 다 조국소 이거 약간 전면에 가장 일선에 서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가 네. 같이 뭔가 법사위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한솥밥을 먹던 처지라 아. 인간적으로 되게 친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깝고. 그냥 당원이었을 때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의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너무 존경하는 형님이 됐고. 자, 뭐야 네. 이 브로맨스는.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왜냐면 네. 김종민 의원님이 중간에 또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40분에 빠지셔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지율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지지율 분석이 특히 이번 주에 특별히 중요한 게 예.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평가 이거 야. 20%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보도가 되기로는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라고 많이 보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측했던 거는 사실은 1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일단은 10%까지 가기 전에 방어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머님부터. 저 방어는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20%를 국정 운영이 가능하냐를 판가름하는 약간 마지노선이거든요. 20% 이하로 내려가면 일단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권은 있거나 정부는 있는데 이 정부 말이 안 먹혀요. 국민들한테 안 먹히는 건 둘째치고 공무원한테 안 먹힙니다. 공무원들이 야 이대로 갔다가는 괜히 나중에 또 뭐 책임질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돼요. 왜? 민심이 다 떠나갔는데 이 정부 말 믿고 이러다가 괜히 또 나중에 뭐 화가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라서 저는 이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좋은데 이 지지율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은 콩으로 매줬어도 안 믿는다. 이런 민심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성. 빨리 국정 기조를 아주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힘들어요. 국정기조 대전환이라는 어떤 어젠다를 주셨는데 어떤 그 대안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긴 채고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국정 지지율 보면서 이건 아직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여러분. 맞췄고. 제가 지난주 홍보 한번 해봤어. 다 예상한 건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이게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된다. 왜냐하면 의료 대란이 있어가지고 수도권보다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지방에도 타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지층 이탈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주저앉는다라고 판단했는데 이제 이걸 좀 더 세분화돼서 의료 대란이라는 것이 고령층한테 더 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방 그리고 고령층한테는 의료 대란이 정말 직접적인 피해로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20%가 주저앉는 것은 지난번 지지율 이탈에서 핵심 지지층 이탈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콘크리트 지지율까지 좀 빠그라지는 부서지는 그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지금 조금 세분해서 보게 되면요.
지역별로 서울이 10% 빠졌더라고요. 예, 그리고 광주 전라도에서도 7% 빠지고요. 다만 대구 경북하고 부울 경에서는 방어를 좀 해준 것 같아요. 대구 경북 TK에서는 2%만 하락했고 부울 경에서는 4% 하락.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여전히 버티고는 있다. 그런데 아까 이기인 최고위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의료 대란으로 피해보는 층이 고령층이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경로당 모이시면 어제도 저희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아프시면 안 된다. 멀리 좀 가지 마라.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응급 상황 발생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다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에서 7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 큰 문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뻐그럭거리고 있고 문제는 내년 3월에 그러니까 전공의 군의관 나와야 되는 내년 3월에 더 큰 의료 대란이 생길 거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지지율 20%다라고 하면 거의 레임덕 수준이고 국정 운영이 안 되는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이 정권이 조기에 퇴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려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퇴진 같아요. 되게 센 말씀을.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김종인 의원님 말씀 중에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된다라는 말씀, 특히 보니까 이번에 대정부 질문 하시면서 국민통합정부라는 말씀을 좀 꺼내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네. 한 가지 제가 네네. 대정부 질문 때 이 지지율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 게 있는데 네.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흔히들 이제 퍼센트가 20%냐 10%대냐 이 퍼센트만 갖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퍼센트보다 중요한 게 그 안에 있는 농도예요. 반대의 농도, 찬성의 농도. 그 퍼센트가 조금 낮더라도 반대가 농도가 강력하지 않고 찬성의 농도가 강력하면 버틸만해요. 퍼센트가 좀 높더라도 50% 되더라도 반대의 농도는 강하고 찬성의 농도는 그냥 그냥 그저 그런데 지지해줄게 이런 정도면 이게 약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대정부 질문 때도 제가 한 총리한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사인에서 최근에 여론조사한 것 중에 대통령 신뢰도 조사가 있어요. 예, 0점부터 10점까지 몇 점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 때 박근혜 대통령보다 일단 신뢰도가 낮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점수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인데 농도의 문제죠. 0점. 전혀 못 믿겠다. 0점이 네. 0점이 몇 프로 같아요? 0점까지 극단적으로 줄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몇 프로로 예상해요? 한 10%? 배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의 핵심 문제입니다. 0점이 44%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평가제 70% 나오죠. 네. 저 70% 중에 44%가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그냥. 근데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부정평가가 70%라도 절대 안 된다가 한 10% 있고 그냥 좀 안 된다. 이 정도가 한 30-40% 있고 이렇게 구성돼 있으면 버틸만한데 절대 안 된다. 이건 0점이다가 44% 있다는 거는 이 정부가 뭘 잘못했냐? 그냥 우리 편만 가지고 가면 정치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저도 민주당에 있을 때 마찬가지였지만 정치인들이 우리 편 끌고 가면은 정치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공화국이라는 거 4년 한번 선도를 하잖아요. 반대편이 있어요. 근데 반대편의 반대 강도가 낮아야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당선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정 통합정부가 그렇죠.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제가 국민통합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던졌던 연정이랑 이게 비슷한 바로 의미. 이게 바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지금 김종민 의원님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로 이게 이재명이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된다고 조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이재명 대표도 거봐. 지지율이 1등 나오잖아요. 네. 지지율 1등 나오면 뭐예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이 꽤 많은 비슷하게 많이 나오면 그래서 다음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 이거는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승자독식 정부를 했어요. 네. 내가 48% 지지를 얻었는데 100% 권력을 주잖아요. 우리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은 왜 그렇게 되냐면 네가 몇 프로를 얻었던 당선됐으면 100%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라. 이게 헌법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네.
48% 얻었지만 나는 100% 국민들을 위해서 김남국 같은 사람, 김종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수렴해서 정치해야겠다. 이랬으면은 국민 통합 정부로 가는 건데 내가 48% 얻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승자독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같은 분 또 한동훈 본부장관 이거 다 반쪽 정치를 한 거거든요. 요거는 윤석열 정권은 반쪽 정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자기 지지층이나 보수 집권 보수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그건 제가 이제 설명해 아마 줄게요. 반쪽 가지고 정치할 텐데 윤석열은 반도 아니고 반의 반쪽의 아니, 반. 제가 요 이제 정도 가지고 설명해드리면 예. 처음에는 반쪽 정치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준석 있을 때 반쪽 정치로 출발하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반의 반쪽이 되고 반의 반쪽이 되고 하면서 결국 망가지는 거예요. 이 기본 자세가 문제거든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처음엔 반이에요 그게. 근데 반의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계속 반의 반 이러면서 10% 정치로 가는 겁니다. 그 대신 나를 지지하지 않은 100%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까. 자 의정 문제도 보세요. 의료 대란도. 네. 반대해요. 저 사람들은 정말 기득권이구나 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용과 방향에서는 의료개혁하고 정원 들이는 게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달래고 가거나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되니까 방법은 바꿔보자. 왜 이 생각을 안 합니까? 근데 내용은 내가 이 소신을 가져가더라도 방법은 어떻게 절차는 어떻게 달리 한번 만들어보자. 이 생각을 왜 안 하죠? 이거를 이 의사들을 적으로 놓고 이 사람은 타도 대상이다, 척결 대상이다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모든 국력이 행정력이 소진돼 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 기득권이 있겠죠. 그건 잘못된 기득권을 주장하겠죠.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책임이 국정운영 책임자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의료대란 문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 소신, 뭔가 결단, 그거 좋아요. 하지만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의료 대란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김정민 의원님은 중간에 가셔야 될 테니까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이 의료 대란 문제를 그러면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를테면 2025년 의대 증원을 같이 논의한다든지 아니면 의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테이블에 같이 올려야 된다라는 아니,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게 아니고 기본 틀인 거예요. 제가 국민통합정부를 주장하는 게 국민통합정부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민통합정부 제가 첫 번째로 주장한 게 뭐냐면 제가 대정부 질문 때 욕을 했어요. 자, 총리가 국민통합 총리가 되는 게 일단 제1번이 첫 단추다. 국민통합 총리를 어떻게 할 거냐? 국민통합 인사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냐.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건의해라. 다음 총리는 국회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 여야가 합의해서 제안하는 거면 따르겠다. 이렇게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국회에서 한동훈, 조국, 이재명 다 모여가지고 한번 갑론을박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또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국회에서 신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추천을 하자. 이게 정치인의 문제입니다. 왜? 왜 이게 문제인지 알아요? 아직도 종민이 형님은 어제 대정부 질의에 꽂혀가지고 국민 통합만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앵커는 물어보는 질문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형님 질문이 뭐냐면요. 그래서 의정 갈 때 어떻게 해결할 내가 거냐. 이제 그 다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거쳐서 가는 거지. 아니 국회의원들 자기 이야기 하는 사람. 충청도만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말씀 주세요. 이 국민통합정부, 국민통합총리 이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틀을 얘기하는 논의 틀을 만드는 게 핵심이지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의정 논의 틀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협의체. 네, 그래서 2025년에 하던 이런 건 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협의체 만드는 게 최우선이에요. 이걸 만드는데 서로 기득권 내려놓고 자기 갖고 있는 독선을 내려놓는 거. 이거를 설득해내는 게 좀 우선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협의체를 무조건 만들 수 의정 있어요?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에 아마 오늘 지금 2시 34분인데요. 의사협회에서 3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아마도 지금 상황에선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의사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2025년도 이제 수시 모집을 시작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게 핵심 쟁점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맞아요. 의정협의회를 만들면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다 백지화한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논쟁거리가 안 된다고 봐요. 어차피 이 문제는 현실이니까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미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다 여기 지원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 이거는 의사들과 여기 전국의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모든 문제 이게 조건이죠. 모든 문제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틀을 만들자. 이러면 의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자 25년 취소하자. 이걸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그거 도장 찍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025년 어떻게든 이거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거를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 그러면 진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되는 거고 또 미래를 향해서 결단대로 가는 게 이 집단 지성을 믿는 거죠.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시작하자. 현실적으로 그 25년 논의가 뭐 대화를 전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25년 논의 저는 시작하자. 만약에 그 제가 의정 논의에 참여하는 주체였다면 네. 저도 이제 무소속이니까 좀 거기에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여한다면 저는 그 전제 조건은 모든 논의가 다 가능한 틀을 만들자.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5년 문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의사들에게 이건 당신들이 수용해야 된다. 이건 대혼란이 나서 아예 의정 논의 자체가 이건 뒤집어진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 설득이 저는 의정 논의 틀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는 이것을 의사를 설득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예 대립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정 논의 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김종민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이 틀에서는 그게 설득이 일단 될 수 있다고 봐요. 아예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안 돼요. 때는. 왜냐면 예. 의협은 이미 의협회장이라는 사람은 대표성을 잃었고 전문의와 전공의는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른데 정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전문의, 전공의, 의협 전부 다 하나에 된 통일된 의견을 모아서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2025년 의대정원 이게 뭐 수시에 있어서 혹은 뭐 정시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시 원점 재검토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차악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서 나중에 7,000명이 되는 그 교육 인프라가 아예 없는데 지금 이 혼란보다 아예 교육도 못 시키는 그 더 최악을 막자라는 것이 사실 2025년 의대정원까지 다시 원점 재검토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정부가 빨리 이걸 간파해야 되는데 간파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만 부리고 있는 근데 거죠. 이제 정부 입장은 이미 수시를 다 원서 접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행정소송이나 소송 걸리고 또 교육 대란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도수 총리도 어제 한판 세게 붙은 것 같더라고요. 예, 한동훈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것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지 의사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 논의 테이블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랬는데 한도수 총리는 아예 안 된다라고 선을 세게 그은 것 같더라고요. 고위당정에서. 예, 고위당정에 의해서. 비공개 고위당정에서. 근데 이제 과연 저희가 아까 김종진 의원님 말씀처럼 2025년도 이거를 고정한 상태로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의사단체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구성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제 조건 없이. 의과대학 모든 게 교수협회하고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 협의회 이 두 곳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것마저도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이제 있어요. 예. 이런 거예요. 정부가 2025년 문제는 논대로 하고 협의회를 만들자. 이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내려놔야 돼요, 정부가. 그 대신 이 논의를 믿으면 돼요. 이 여기서 결론 나면 학부모 설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 2025년부터 하자 그러면 여기서 학부모를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라는 거 설득하면 학부모 대란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난다. 그러면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신뢰를 가지고 학부모를 설득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2025년 원하는 대로 가자. 그러면 여기서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윤정부는 못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국민의힘이 없으니까 정부에서는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뭔가 할 수 있게 물꼬를 터주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여당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막상 뭘 한다 그러면 다 막아서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가 뭔가 좀 룸을 준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 의정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정부가 여당을 막 뒤에서 조종해서 뭐 일사불란 이게 못 갑니다. 여기 야당이 들어오잖아요. 야당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요? 그럼 판 깨지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도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다 공감했어요. 그 방향은 옳아요. 그러면 방법상의 조금 차이는 왜 2,000명을 고집해야 돼? 이런 거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이게 무슨 뭐 누가 뭐 지령을 내는 건지 뭐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건지 계속 이게 쓸데없는 논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는 달성이 되는 거예요. 2,000명이 아니라 1,500명이면 어떻습니까? 또는 800명이면 어때요? 문재인 정부도 또는 못했던 건데. 단계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공공의료,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자. 이 기본적인 장기적인 로드맵이 달성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성과를 얻는 거고 윤석열 정부는 지지도 한 20%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지 고집 부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 의정 갈등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해보도록 하고 네. 다만 지금 우리 김종민 의원님의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첫 번째 토픽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아예 다루지도 못했어요. 혹시 한 5분 정도 시간 더 예, 더 주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토픽 1번 조금 더 다루고 갈게요. 예. 토픽 1, 현장 행보 김건희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았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 관련 뉴스가 이번 주 사실은 제일 좀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먼저 어제 나온 이제 새로운 뉴스를 먼저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 말고 또 다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전주인 손모 씨, 예, 이분도 이름이 되게 유사하시던데 손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랑 최은순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사법 문제에 대해서 그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장외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뭐 부부싸움도요 양쪽 말 들어보면 진짜 헷갈려요. 이거 누구 말이 맞지? 그러니까 모든 사법 문제는 팩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변호사, 검사, 장모님. 판사예요. 네. 그래서 장모님도 잘 몰라요. 한쪽으로 이어져 있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법 문제는 좀 이게 언론이 됐든 뭐 정치권이 됐든 이거 갖고 갑론을 박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무책임한 거고. 갑자기 형님 왜 이렇게 한 발 스탠스가 불러? 아니, 일단 말씀 아, 제가 이거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 스탠스는 제가 오래전부터 네. 제가 조국 그 사태 때 한 1년 동안 그 사법 논쟁에 참전해보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사법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정치적 논쟁을 끌지 말자. 그런 방법을 우리 찾아내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대신 정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거나 할 말이 있죠. 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아직 매듭이 안 지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아직 의구심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공개 행보를 한다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거 한번 거쳐야죠. 왜 한강다리 가기 전에 한강다리 앞에서 모양도 좋지 한강다리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모양 안 좋죠. 뭐 이렇게 한번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쑥 넘어가고 마치 기소심의위원회가 마치 무슨 면죄부를 준 것처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사법 문제를 일일이 따지고 뭐 주가 조작했니 안 했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 자세 이게 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들으실 수 있어요. 정말로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하려면요 적어도 디올백 사건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무적인 차원의 민심을 어우러는 사과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 점이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 받을 때 많이들 잊고 계실 수도 있고 뉴스가 많이 안 됐는데 검찰 조사 받을 때 검찰 조사 때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과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실망을 했는데 아니 그것도 사과를 본인이 전해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변호인이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요라는 느낌이었어요.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과라고 대한민국의 어떤 기빈도 그런 식의 사과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제라도 사과를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현장 행보를 하는 게 나름대로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사과를 해서 문제가 해결된 국면이 아니에요. 이미 국민들의 법강론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한들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네. 결국에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하고 기소가 돼갖고 처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사과 여부 이 수준 시간을 떠났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국회 본회의에 가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걸 지금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국면으로 와 있다고. 저는 그 관점도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2차 가해다. 이거. 2차 가해? 2차 가해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네. 대통령과 영부인,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어떤 뜻으로 전달될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심이 무혐의 결론이 나고 나서 하필 자살 예방의 날 캠페인을 벌이겠다면서 한강다리 위로 올라갔는데 뭐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 수심이 관련,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권익위의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권익위 국장. 그런데 마침 수심이 결론, 무혐의 결론 이후에 자살 예방 캠페인이라고 하면서 그 한강다리에 올라간다면 과연 그 유족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우리를 놀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 물론 의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정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런 기능조차 지금 마비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올라가서 네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18장의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예. 뭐 이렇게 현장에 뭐 나름대로 감독을 하고 뭔가 좀 대안들 조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 난간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 사례처럼 여기 마포대교니까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같은 것들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김건희 여사가 현장에 있는 이제 당국자들한테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국민들한테나 우리 행정기관들한테 먹히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아까 김남국 의원은 뭐 빨리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그 다른 문제고 그거는 국회나 그 수사기관이 할 일이고 김건희 여사가 할 일은 일단 국민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야지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더라도 그게 전달이 되고 효과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엔 디올백 가지고 뭐 무슨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어떤 생각이야?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뭐 자살 예방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우리 사회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그 발언이 영향력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이건 잘못 가고 있다고. 이번에 특검에 재발의할 때 참여하셨죠, 의원님도. 네. 이 특검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뭐 그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이제 계속 뭐 거부권이 이제 행사가 되니까 그 가능성이 그 높지는 않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이제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끝까지 그래도 우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영부인이고 집권당이고 하니까 이 집권 세력의 각성과 변화를 그래도 요구를 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걸 뭐 그냥 다 쓸어버리고 혁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의원 김종인 의원님이랑 약속한 시간이 좀 많이 김종민 의원님 지나서 나가시기로 아마 기차 타고 너무 내려가지고. 바쁘셔가지고 네. 또 아니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시간 예, 주세요. 꼭 시간 좀 내주십시오. 네. 아니, 한 시간은 온전하게 좀 내주시면 오늘 그 못다한 얘기가 많은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오늘 못했어요. 근데 오늘 꼭 중요한 이야기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그 얘기를 이야기는 못했어, 지금. 내려가면서 전화 이재명한테 하면서 내려가면서 아니 전화하면 받아요. 근데? 통화하면서 전화하면 받아요 이재명 대표가. 같이 당연히 받아요? 어제 아. 김종인 대표는 만났다니까 김종민 자, 의원님 만났어요. 박수로 이재명 보내드리죠. 대표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예. 잠깐만 이것만 무슨 어떻게 통화를 했어요? 옛날에 선거 끝나고 네, 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선거 끝나고 이제 당선됐으니까 이제 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후원을 지지를 해서 당선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민주당 전체제가 당원들한테 얘기해서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고맙다고. 당선돼서 예, 고맙다고.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지해줘서 당선됐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포용력이 넘쳐. 이쁘세 역시. 이재명 대표 포용력이 아니라 김종민이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행보를 넓게 한다 이렇게 봐줘야지. 근데 그렇게 했던 이재명 대표가 좀 뭐 이렇게 좋은 취지로 답을 좀 네, 했어요. 뭐 그냥 반갑게 홍익표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다 반갑게 전화를 받고 축하를 해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이렇게
가깝다는 점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내려가면서 또 전화하시면 지금 어느 특정 정당을 뭐 입당하겠다 이런 아이, 취지는 그럼요.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김종민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부에서 뵐게요. 네. 자, 네, 우리 2부 방송 시작할게요. 왜 이렇게 좋아해? 교수님 나가셨어요. 교수님 나가셨습니다. 야, 국회의원들 말씀이 많으십니다. 국회의원들. 무슨 말씀 많으세요들. 예. 이과의식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 네, 이러이러하지만 난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조국이야. 이거 아무튼 조국 수호대 그때 사실 가장 전면에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랬죠. 호흡이 잘 맞았습니까? 호흡도 많이 맞아갔고요. 예, 또 김종민 의원님이 이제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오늘은 너무 지루하게 말해서 제가 아, 그러니까 아, 법사위의 어떤 교수님인 줄 꿀잼 의원 중에 한 분인데. 아니 근데 제 기억에 그때 법사위도 매번 그랬던 건 아니고 지금이랑 비슷한 그 말씀이 많았는데 아주 화제가 됐던 말씀들, 그러니까 방송 인서트에 딱 쓸만한 짧은 그 프레이즈가 딱 인상적인 게 많았던 거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좀. 아, 그러니까 내가 조국이야. 내가 조국이냐? 내가 조국이냐? 김종민 그거랑 의원님께서 김도읍 의원님이랑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럼 뭐라 그래? 아. 당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전에 20대 국회 때는 당시 표창원 의원 맞아요. 아, 장제원 의원님하고. 장제원 의원 그 두 사람이었구나. 예, 장제원 의원님하고 예.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님이 김종민과 말이 꼬인다. 장제원 요 사이에서도 설전이 많았었는데 예. 아무튼 1부 이렇게 줄이고요. 1부 이렇게 우리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슈퍼챗이 또 엄청 들어왔어요. 아이고, 와. 사실은 제가 슈퍼챗이 아니고 일반 댓글 올려드리는 분들의 반응도 함께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아쉽고 죄송하고요. 슈퍼챗이라도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 여우빈님, 남국 의원님 추석 잘 보내세요. 와, 감사합니다. 여우민들도 추석 잘 보내시고 잠깐, 추석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저는 솔로라서 성묘 좀 갔다가 지역구 관리. 뭐 제가 출마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뭐 지역구 근데 뭐 아까 뭐 경로당도 다녀오셨다고. 아 원래 지역구는 평소에 관리하는 거예요. 지역 공부도 원래 평소에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추석 때 어떻게 보낼 아니 뭐 계획이세요? 이제 뭐 장모님들도 가고, 네. 네, 저희 뭐 아버지도 보고, 네. 또 어머니 묘소도 가고, 또 뭐 이것저것 할 일인데 좀 쉬려고요. 쉬려고. 네, 너무 좀 쉬어야 그동안 일하느라고 또. 네, 쉬어야 됩니다. 지금 번아웃이 오기 직전이라서 아, 좀 쉬어야 됩니다. 오케이. 사람이 좀 쉬어야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더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자, 같아요. 또 슈퍼 소개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예. KDH님. 개혁신당 화이팅, 이긴 화이팅. 와.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JJ님. JJ님이 와, 좀. 진짜 너무 큰 소식. 고액을 너무 제작진분이 고액이셔서. 5만 원이라고 꼭 금액을 쓴 와, 거는 진짜 너무 이렇게 고액이네요. 금액을 써야지만 이렇게 길게라도 댓글을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 약간 제가 잘못 봤어요. 처음에 이거 50만 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눈이 높네. 아, 이거 5만 원도 정말 예, 예. 큰 돈이잖아요. 아유, 1,000원, 2,000원도 큰 돈이죠. 예. JJ님께서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관료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나라가 미래로 갑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왜 뒤에는 소개 안 합니까? 김광일 잘생겼다. 잘생겼다. 더 맞는 말씀이에요. 핸드폰 끄적끄적이다 보니까 주장 아니야? 이거 주장. 내가 JJ였어. 예. 아무튼 감사하고요. 2부 방송으로 넘어가려는데 5분밖에 안 남았네. 네, 2시 54분이야 벌써. 오늘 뭐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김종민 의원님 말씀이 아주 너무 길었어. 교수님 말씀이. 교수님 말씀이 너무 길었어. 이 정치인들이 이게 문제야. 야, 그래도 빨리빨리 부지런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그 두 분 말씀 아까 못 들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예. 요거는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영부인의 행보를 하더라도 아까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사과를 하고 나서 사실은 어떤 영부인의 행보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영부인의 행보와는 맞지 않다라고 한 이유가 네. 앞서 이제 김광희 기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발언이 너무 영부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거의 통치자, 대통령 행보 같은 거예요. 경향신문에서도 대개는 그렇죠. 위로하고 그냥 이게 같이 격려하고. 식사하고 격려하는 정도는 영부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발언이 경청하겠다, 조치하겠다, 개선하겠다. 이거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가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공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데 영부인의 자격으로 이런 발언을 한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가지고 공무원들, 관료들, 소방관과 경찰관을 데리고 사진을 찍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보는 거죠. 권한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원래 여의도에 이미 그 1년 전부터 V1이 김건희 여사다. 그리고 V2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숨은 실세가 있다 그러면서 V3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뭐 자조석 V3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백신 아니야? 맞아요. 맞아, 그게? 전 아닙니다. 네. 농담인데 아무튼 그런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매우 뭐 부적절한 일단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물론 뭐 사과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언제까지 뭐 계속 그냥 뒤에서만 물밑에서만 뭐 집안에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자맹만 계속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뭐 오히려 좀 당당하게 나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권 일각에서 당당하게 나가겠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아마 추측컨대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랑 정치를 하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이죠. 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이고. 맞아요. 정말 충원을 할 거면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는데 자중해야 될 때입니다. 추석 영상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부부 나가지 마시고 대통령 나가셔가지고 대통령만 나가셔서 입장을 밝히시고 좋은 기회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지만 좋은 기회에 영부인께서 좀 사과를 하시라 이런 충원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지지율이 심한 이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도 없어요. 실력이 왜 없냐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제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손모 씨에 대한 방조죄가 유죄로 선고가 돼가지고 집행유예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날짜를 이날을 피해줘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 그 선고날 또 활동을 해가지고 무죄 나올 거 예상한 거 아닙니까? 무죄 나올 거 어떻게 예상을 해요? 다 유죄라고 그랬는데 다 유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더 논란이 더 커진 거죠. 네네. 그 차도라님께서 또 차돌이 차도리님인가요? 예. 돈이 아니라 이렇게 홍콩 달러로 이제 와, 슈퍼챗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기인님 커피 드세요라고 보냈습니다. 네, 커피 드시고 하시고 커피 먹겠습니다. 송남 총각님께서 매주 이렇게 뭘 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성남 총각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용을 비트코인 매수 타임인가요? 남국이 형 비트코인 매수 타임인가요? 네. 항상 분할로 배수해야 됩니다. 네.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텔레그램 김영선 전 의원 뭐 공천 과정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달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 뉴스토마토 기사에 나온 A1은 나다라고 내가 그 텔레그램 봤다. 네. 다만 이거 조금 애매한 감이 있다라는 식으로 SBS에 밝혔어요. 뭐 왜? 빨리 칭찬해줘. 빨리 칭찬해줘. 그러니까 김남국 네. 의원님이 돗자리를 깔아야 돼요. 네. 몇 번 맞추더라고 사람. 신기가 있는 것 같아. 촉이 있었어요. 촉이 있어. 비트코인 이런 거 좀 잘 맞추시죠. 그래, 그걸 못 맞춰가지고 내가. 코인 잘 버는 거 봐. 그걸 못 맞췄어. 신기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지난주에 약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 의원과 B 의원이 이준석 천하람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원래 이준석 대표가 항상 아주 신랄하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세게 비판을 하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드 트는 듯한 그 발언을 해서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농담처럼 A 의원과 B 의원이 천하람 이준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준석 천하람이다 근데 맞다고. 그리고 이긴 최고도 지난주 방송에서 그랬어요. 이 A 의원과 B 의원이 국민의힘이 아닌 거는 확인할 수 있다. 그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죠? 몰라.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자기라고 얘기한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역성을 들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진짜 그 문자의 어조가
그냥 사당 나누는 정도의 그 목격을 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오히려 역성을 들 거라면 보호를 할 거라면 김영선 의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김영선을 왜 보호해요? 일단 같이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당대표 때 이제 평의원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나마 있는 김영선 의원을 역성을 들 거라면 했겠지. 그러니까 역성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보한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기자와 제보하고 소통한 사람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비판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예. 사실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개입 여부를 앞뒤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거는 분명히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텔레그램 캡처나 이런 원문이 아직 공개된 게 아니니까 네. 만약에 뉴스토마토에서 텔레그램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럼 이 사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 그렇지. 라고 많이 예측을 했던 건데 일단은 이준석 의원이 중간에 아직 텔레그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라고 하면 살짝 진화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제3자잖아요. 그냥 제보한 사람이고 전달한 사람이고 확인해준 사람에 불과하긴데 문제는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반응이거든요. 뉴스토마토 나오고 나서 그때 아니다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기다 그거 확인도 안 해주고 공천이 결국 안 됐으니까 사실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간접 부인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게 직접 대응을 안 했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 생각해보면 MBC 날리면 바이든 했을 때 네. 거의 MBC를 날리듯이 막 고소고발하고 모든 조치를 다 취했는데 이번에 안 했거든요. 이번에 그냥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나 그냥 뉴스토마토를 가볍게. 조용히 거 정도. 조용히 지금 노루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사실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더 스토리가 있다. 아마 설 이후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더 알고 있는 폭로가 게 될 있는 것 거다. 같은데? 알고 있는 게 네. 있죠. 뭐예요 알고 있는 게? 이기인한테 물어봐. 아니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그 이제 다 지역구를 이동하라는 제안 뒤에 따라오는 말이에요.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준비해주겠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인지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인지한다면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 아니라 이건 대통령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기소를 시킨 장본인인데 만약 이것이 정말 대통령의 개입까지 드러난다. 그 의혹이 조금 더 실체적으로 진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정권 몰락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정권 몰락의 계기가 된다. 네,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도 단순하게 공천 지역구를 옮기라는 조언을 넘어서서 옮기면은 도와주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된 거 아닌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행에 그 선거법에서 실행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뇌물죄도 마찬가지로 돈을 수수했냐 이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약속 요구 이런 것들 그런 것만으로도 기수로 처벌이 되기 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인가요? 그 1항에 이제 결과에 따르지 않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그땐 또 2항 검사와 경찰과 군검사, 검사 등 빨리 수사를 해야 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선거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입과 영향으로 실제 결과가 발생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예, 처벌되냐 맞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 맞춤형 뭐 공약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겠다라는 도와주겠다라는 약간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공천 개입을 넘어서서 총선 개입 그런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갈. 또 이런 상황인 것 그 같아요. 예. 양자 간의 문자가 이렇게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고 한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데 참 그 과정도 사실 신기한데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 수는 없는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여기서 빨리 지질대책위원회에서 빨리 까주세요. 이기는 최계위원이 빨리 까주세요. 지질대책위원회. 내가 되면 다. 여기서 폭로. 때가 되면 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지질대책위에서 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공개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긴 최고위원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폭로하지 약간 않겠습니다. 여의도 전체가 약간 마피아 게임하는 것처럼. 네. 아마 모르는 폭로될 게 단속하고. 많다. 네, 네, 폭로될 게 아주 많다. 요 정도만. 네. 네, 또 상황 봐가면서 다다음 주에도 저희가 계속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을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두 번째 토픽, 의정 갈등도 당정 갈등. 사실 당정 갈등이라고 잡았지만 이게 워낙에 너무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이번 예. 추석 때 아프면 안 된다고. 네.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에 가시가 걸려도 안 된다, 이번 추석 때는. 그렇지. 네, 큰일 난다. 이주영아님이 그랬잖아요. 생선전 먹으면 안 된다. 아, 그래. 벌초하지 말라. 아. 벌초하면 돌 튀기고 다칠 수 있고 생선전 먹으면 잘못 익혔다가 이게 식중독 걸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아. 그랬다가 응급실 찾을 수 없으니 생선전 먹지 말라는 자조 섞인 그 주장이 정말 이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어르신들 등산 가시는 것도 말려야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요. 다치면 안 되니까. 예. 아무튼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책임이 정치권 전체에 있는 건데,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거에서 혹시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지금 봤을 땐 쉽지 않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당과 정부 여당의 국민의힘 간에 비공개 그 정부 여당 간의 당정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한덕수 총리. 네, 한덕수 총리가 이제 아마 한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논의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절대 안 된다. 책임질 수 있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가하냐라고 세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한 총리가 또 세게 지금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부딪혔다라고 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지금 출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정 간에도 지금 갈등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야의 의정 협의체가 지금 그 의사협회에서 참여 여부를 3시에 우리 밝힌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속보가 들어오는 게 안 뜨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안 뜨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한 의료 전문 매체에서 참여 가닥이라고 기사가 올라왔다가 바로 삭제가 됐네요. 어디가요? 메디파나라는 매체에서 그러니까 어디가 단체가 너무 많아서 의협에서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가 삭제된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밖에서 혹시 속보가 들어온지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의사단체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그 다음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그 다음에 전공의 비상 대책협의회, 그 다음에 의협, 그리고 또 의과대학 학생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잡아도 5개가 넘는데 지금 하나의 어떤 단일한 어떤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여기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을까? 기사가 난 게 걱정입니다. 있긴 한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현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이제 제안을 한 것은 대화를 바란다면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 대통령은 전향적 변화를 보여야 된다. 이게 결국 의협이든 의사단체든 7개 단체가 오늘 발표한 것 같은데 원점 재검토예요. 네,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18만 명이 이 의대 정원 2025년에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경쟁률이 18.4대 1인가 그렇죠. 18만 명이요? 네, 와. 의대를 지원한 사람이 그럴 겁니다. 아, 아니, 안광희 기자님도 지금 저녁에는 수투 이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 의사 막 지난번에 대상포진 걸리고 그랬던 게 막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 이게 그렇게 열공할 때는 못했는데 이게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의대 정원 또 뭐 확대하냐 다시 번복하냐고 하면 그것도 논란인데 그렇죠. 그렇게 뽑아놓고 또 의료 인프라가 교육 인프라가 충분하게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뽑아놓은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입학생도 문제, 그리고 뭐 수능을 보는 사람들도 문제, 그리고 재학생도 문제. 정부는 지금 외통수에 걸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뭐 그런 비유 하잖아요. 정치할 때 버스에 승객들을 싣고 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튀어나왔다. 그럼 이러면은 뭐 이 승객들한테 피해가 가게 할 것이냐, 앞에 사람을 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딜레마적인 고민이 현실 정치에 지금 발생한 건데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다 같이 일단 협의체에 참여해서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그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 논의의 틀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결국은 지금 의사단체, 전공의단체나 의과대학 학생들은 백지화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겠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강경하고 너무 완고해요. 그리고 이 전공의단체를 다시 들어오게 할 만한 요인이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더 쓰고 뭐 하고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돈으로 지금 설득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장차관 경질하고 대통령 장차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100번을 사과한다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공의 단체와 학생들이 계속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백지화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백지화. 근데 이제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미 접수까지 끝난 이 수시 내년 2025년도 정원을 백지화할 수 있느냐를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야, 진짜 해봤을 때 법률적으로 네. 다 소송이나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검토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죠.
치킨 게임이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정부는 안 된다고 지금 아예 모습 바꿨지.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안 된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죠. 비공개 고위당정에서 할 게 아니라 예, 비공개 고위당정에서 할 게 아니라 국민과 정부와 의사단체들에게 정말 이렇다, 너무 미안하다, 이미 이렇게 돼버렸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있는 게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그랬잖아요.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지금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인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실이 그런 네, 거예요. 네. 현실 감각이 아예 없는 거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18만 명 지원한 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비판을 더 크게 인식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뽑아놨을 때의 교육 인프라 부족 때문에 오는 혼란 더 크게 볼 것이냐. 이젠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지. 그래서 근데 정부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기 싫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에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긍정평가 20%를 체크한 사람들이 긍정평가를 했던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의대 정원 확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부정평가를 한 사람들의 첫 번째가 18%가 의대 정원 확대를 했기 때문에 윤석 정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지지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는 의대 정원 확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제일 논란이 있을 때도 윤석열 정부가 뭘 제일 잘했냐 물어보면 외교를 제일 잘했다고 뽑았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뭘 해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20%의 뭔가 이유를 찾아서 뽑는 거라서. 아니 근데 큰 의대 의미는, 정원 네. 확대에 대해서는 대국민들의 아니, 그건 공감이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있어요. 거죠. 근데 방법에 대해서 아마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70% 넘게 아마 동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이 대국민적인 보편적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 정도 얘기를 했고 짧게 우리 그 얘기만 좀 다뤄볼게요. 네. 좀 지나긴 했는데 지난 주말에 한동훈 대표가 관저 만찬, 네, 어떻게 보면 패싱을 당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윤상현 의원이 윤유한 최고 그리고 김민전 최고랑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관저에서 만찬했는데 한동훈 혹은 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이 여기 초대받지 못했다. 이 이슈를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까지만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되게 한심하고 너무 유치한 게 네. 이제 가만히 이따 TV를 켰는데 그 이제 패널들 나오고 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왜 만찬에 초대하지 않았는지를 주제로 다루는 것도 되게 웃긴데 김재원 최고가 초대가 됐으면 올지 말지를 OS를 들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이런 정치를 만든 게 대통령이거든요. 너무 한심하고 유치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지난번 만찬 취소한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번개팅이라고 외어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안 부른 건 이젠 정말 그 두 사람의 갈등이 탄천 정도의 간극이 아니라 이젠 정말 미시시피 강 정도의 그만큼 벌어졌다. 이젠 정말 당정 갈등, 당과의 정부의 갈등이 너무나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보니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하고 술 한번 번개팅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자기 친한 사람하고 술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있으면 술 맛이 떨어지겠죠. 술도 안 먹는데.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만 구성을 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문제는 비공개 자기들끼리 이렇게 술을 먹었으면 그거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이게 새어나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새거 나갔으면 의원들이 묵묵부답 3명의 의원들을 확인을 안 해줬거든요. 난처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인유한 의원 불러다가 뭐 의료대란 이야기도 듣고 먹었다고 사실을 확인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사실 뭐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누굴 만나서 뭐 술을 먹고 뭘 하고 뭐 그 자체로 우리가 누가 문제 삼지는 않을 텐데 이게 이를테면 지금 의료대란의 문제에 있어서 당정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이런 문제 때문 아니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속보가 정리를 해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협 등 의료계에서 3시부터 아마 기자회견이 지금 진행 중일 텐데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네요.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다. 일단 정부의 태도의 변화가 지금 없는 걸로 보인다. 라고까지 지금 상황에서 의협이 메시지를 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고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문제가 추석 전에 좀 풀리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응급실 마비됐는데 당대표랑 대통령이랑 겸상 안 한다라는 뉴스만 다루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추석
때가 걱정이고 추석 때 긴급 의료나 응급실 이런 부분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추석 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누군가 뺑뺑이 돌다 뭐 불상자 큰 사고를 당했다 생기고.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기만을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던 가짜뉴스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그대로 되기를 정말 바라봐요. 네, 저희 지질대책회의 이 정도까지 진행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 또 김종민 의원이 출연해서 또 궁금해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시 접속하면서 우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질대책회의 이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다시 보기 방송 혹은 또 유튜브 클립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주변에 소문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다음에 추석 인사해야죠. 추석 그렇지. 인사해야죠, 앵커님. 네, 여러분, 아이고, 뭐, 절이라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정말 추석 때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또 건강한,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두 분도 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질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